사령부, 여기는 탄약고 수비대대다. 말하라. 여기는 사령부다. 조선민족수호군이 전차 10대를 앞세우고 새카맣게 공격해오고 있다. 지원을 바란다. 미군이 아니라 조선민족수호군이라 했는가? 수호군이 분명하다. 전차마다 그들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빨리 지원을 크악. 비명소리와 함께 폭발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다. 전화는 뚝 끊어졌다. 전차 포탄이 터졌는지 아니면 기관총에 맞아 죽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적의 전차들과 조선민족수호군이 이 전투의 범인이며 그들이 111사단의 뒤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감히 조센징 따위들이 우리 대일본 제국 황군을 공격한단 말인가? 111사단장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은 기가 막혔다. 호랑이가 죽으면 벌레도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본 제국은 쓰러지지 않았다. 한데 감히 식민지 노예들에 불과했던 조센징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오고 있었다. 조센징들에게 알려줘야지. 대일본 제국에 도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그는 수호군에게 어떻게 전차가 있는지, 수호군의 무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알아볼 생각도 없었다. 평소 조선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도미오 중장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전차부대장이 전화를 받았다. 전차부대장 사이토 야쿠미 대좌입니다. 사단장님, 너희의 뒤로 조센징들의 전차들이 공격해오고 있다. 당장 전차들을 출동시켜 놈들에게 왜 우리가 황군인지 피로써 각인시켜줘라. 알겠나? 하이. 긴 말이 필요 없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만이 효력을 볼 뿐이다. 사단장이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전차부대장 사이토 야쿠미 대좌 역시 분노가 솟구쳤다. 조센징들이 전차가 어디서 났지? 아마도 미군에게 얻었을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수송기들에 실어다 낙하시켜 제주도 결전부대들을 내부로부터 흔들려는 수작이다. 사이토 대좌는 미군 전차들이 일본군 전차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미군 전차의 약점도 안다. 그들의 전차는 앞의 장갑은 두껍지만 뒤와 위의 장갑은 예상외로 얇다. 따라서 치아 전차로 포위하고 공격하면 적의 전차를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결치로 작전을 준비하면서 치아 전차의 포를 46대 전차포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적은 그것을 모른다. 그때 후방의 감시초소에서 전화가 왔다. 까카. 제26잠복 초소입니다. 조센징들의 전차는 10대이며 매우 큽니다. 그 뒤로 수호군이라는 조센징들 1만 명 정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전화를 놓은 사이토 대좌는 얼굴이 비릿한 웃음을 떠올렸다. 전차가 크다는 것을 보면 분명 미군 전차가 분명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은 덩치 큰 미국 전차 셔먼에게 끊임없이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일본군도 미군 전차를 파괴할 약점을 찾아냈고 무기도 만들어냈다. 참모장, 전차를 모두 출전시켜라. 모슬봉에 매복했다가 놈들이 구릉을 통과해 분지로 들어서면 앞뒤로 달려들어 일제히 포격을 하여 파괴한다. 알겠나? 하이. 잠시 후 50대의 개량형 전차 치아들이 모슬봉의 요소에 매복했고 111사단 3만 명이 모슬봉을 중심으로 모슬봉 분지를 반다령으로 포위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건설 자재와 철근을 들여 건설한 터널들이 지금은 하등의 쓸모가 없었다. 잠시 후 대지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슬봉의 구릉지를 넘어서는 전차들이 보였다. 크다.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치아 전차병들이 한 생각이다. 자기들의 전차에 비하면 정말 크다. 그런데 저건 셔먼 전차도 아니다. 처음 보는 전차였다. 그 전차 위에서 하얀 태극기가 바람에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조선민족수호군들이 전투 대형으로 산계하여 전진해 오고 있었다. 망원경으로 수호군을 유심히 바라보던 111사단장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은 어이가 없었다. 저것들은 계집들이 아닌가? 남자와 여자가 사이사이 전투 대형을 형성했다. 그런데 저들이 앞에 총을 한 자세를 유심히 바라보던 도미오 중장의 두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 보는 총인데. 그랬다. 여군이던 남군이던 처음 보는 특이한 소총을 쥐고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놈들이 분지에 들어서면 그냥 포위하고 달려들어 전차는 전차들이, 보병은 111사단의 3만 보병이 달려들어 모조리 쏘아 죽이고 찍어 죽이면 그만이다. 오늘 밤 우리 사단의 병사들은 피바람을 일으킨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군. 클클클. 도미오 중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111사단은 관동군으로 적과 전투를 벌이고 나면 그 지역의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승리의 파티를 했다. 그리고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잡아온 여자들을 능욕했다. 밤새 그녀들을 유린한 다음 병사들은 새벽이 되면 여자들에게 삽을 주어 구덩이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여자들을 밀어넣고 총을 쏘아 죽이거나 군도로 찍어 죽였다. 다음 시신은 흙으로 덮어버린다. 이러한 그들의 만행은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111사단의 장교와 병사들은 화북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그런 신나는 싸움을 몇십 번이나 치렀던 군인들이다. 오늘은 저 여군들이 자기 사단 장교들과 병사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클클클. 조센징 따위들이 감히 황군에게 도전한 값을 너희들은 몸뚱이로 치러야 할 것이다. 도미오 중장이 비릿하게 웃고 있을 때 수호군 전차와 병사들은 분지로 거의 다 들어섰다. 1945년 5월 9일 아침 9시. 경성방송국. 방송국의 마이크 앞에는 민준이 앉아서 전국의 조선민족에게 방송 연설을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조선민족 여러분. 나는 조선민족 수호군 사령관 한민준입니다. 우리 수호군은 우리 조국 조선을 35년 동안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 노예로 만든 일제 침략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해방전쟁을 개시했습니다. 5월 9일 현재 우리 수호군은 우리나라의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부산, 마산, 목포부터 시작하여 북으로 진격, 남포, 평양, 원산까지를 해방했습니다. 지금 우리 수호군은 동쪽으로는 청진을 향해 진격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신의주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선민족 여러분, 곧 조선의 전 국토는 해방될 것입니다. 이제 35년 동안 우리 몸을 묶었던 일제의 쇠사슬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 여러분,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국의 각 도, 시, 군을 접수한 조선민족수호군의 임시경찰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조선이 해방되고 민족이 잘 살게 되는 첫 길이며 시작입니다. 전국의 조선인민 여러분, 나는 해방된 이 땅에 조선민족이 주인이 된 나라, 우리의 아들, 딸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나라,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일은 우리 수호군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선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조선인민 여러분, 우리 수호군과 손을 잡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땅에 조선민족의 새로운 나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줍시다. 나는 우리 민족의 열정과 무궁무진한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끊었던 민주는 힘차게 외쳤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조선민족 수호군 만세. 처음으로 조선민족 수호군이 한반도를 해방했다고 세상에 선언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이미 제주도와 부산을 비롯한 남쪽부터 평양 원산까지 수호군이 진격하면서 각 지역의 행정기관과 경찰서, 헌병대, 감옥을 장악했다. 이들은 수호군의 군복에 팔에 조선경찰이라는 흰띠를 두르고 있었다. 민주는 30만의 수호군을 풀어 전국의 경찰로 배치했고 조선임시국가행정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지방통치기관들을 모두 접수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전부 석방하였다. 흉악한 살인범과 강간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기타 소매치기와 도둑들을 비롯한 잡범들도 있었다. 이날 전국의 사람들은 거리로 달려나와 조선 독립 만세, 수호군 만세, 조선민족 수호군 사령관 한민준 장군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방송이 울려 퍼지자 전 세계는 경악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전. 스탈린의 집무실에 앉은 소련군 최고 사령부의 장군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NKVD 소련 방첩 첩보정치 경찰 KGB의 전신의 국장이 가지고 온 보고 때문이었다. 조선이 독립했다고? 어떻게 누가 조선을 해방시켰단 말인가? 설마 미국이 조선 반도에 상륙했나? 스탈린이 두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너무 급작스런 상황이 조선 반도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꿈은 유럽 쪽으로는 현재 점령한 나라들의 소련의 위성 국가들을 세워 현상 유지는 하고 동쪽, 즉 아시아 쪽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예로부터 풍요로운 지역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을 장악하면 소련은 천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아시아의 풍요로운 물자들로 소련을 살찌우면서 그러자면 태평양의 패권을 소련은 가져야 했다. 그리고 태평양을 장악하는 데서 조선 반도는 소련의 군사기지와 부동항이 되어야 할 중요한 땅이었다. 아닙니다. 스탈린 동지. 지금 조선 반도를 해방한 자들은 조선인들로 조선민족수호군이라는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아니. 독립군이 조선 반도의 20만이 넘는 일본군과 10만이 넘는 경찰, 헌병 부대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오?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바실렙스키 원수가 말이 되냐는 표정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NKVD 국장 라브렌티 파블로비치 베리야 원수의 이름은 독소전쟁 당시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주코프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무소불위였다. 바실렙스키 원수 동지. 그럼 우리 NKVD 요원들이 거짓말을 조국에 보고했단 말이오? 베리야가 매서운 눈으로 바실렙스키 원수를 쏘아보며 말하자 바실렙스키 원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당장 권총을 뽑아서 저 개새끼 베리야는 스탈린에게로 명성이 높았다를 쏘아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베리야 동지. 괜한 신경질이요. 난 그냥 조선에 아직 그 정도로 거대한 독립군이 있는지 물었을 뿐이요. 아, 그만하고 베리야 계속 보고하라. 스탈린이 나서면서 두 사람의 냉랭한 도끼는 그만 중지되었다. 네. 조선민족수호군은 거의 7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동무기로 무장했고 전차와 보병 전투차 군용 트럭으로 이동해서 진격 속도가 히틀러가 전격전을 펼칠 때처럼 빠릅니다. 스탈린 동지. 스탈린은 신음을 흘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소련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시베리아 같은 곳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그런데 70만에 달하는 독립군이 어디에 있었으며 무기는 어디서 만들었단 말인가? 그들의 무기들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아는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조선민족수호군 사령관 한민준이라는 자가 조선을 해방할 힘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보낸 우리 요원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수호군 제3군단이 청진을 함락하고 나남의 일본군을 모두 섬멸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이미 수호군이 운기를 점령하고 두만강에 진출했을 수도 있겠군. 네. 수호군은 이미 동쪽으로는 두만강까지 서쪽으로는 압록강까지 진출했을 것입니다.